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키고 지구 곳곳의 숲과 도시를 태워버립니다. 심지어 인류는 물론 지구의 생명체까지 위협하죠. 더욱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침묵의 멸종자로부터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이 시작되고 지구상 가장 뜨거운 태평양의 용광로, 최근 요동치는 불의 고리로부터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구에 찾아온 위기. 지구 최후의 순간으로부터 과연 인류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류의 멸망은 오래전부터 영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만약 영화 속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에서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었던 멸종에 대한 예언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핵전쟁이 있고요. 또는 AI가 이제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대부분의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는 인류라고 하는 종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가장 위에서 정점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걸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 그런 인류 멸망 시나리오들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바로 핵전쟁설입니다. 지구상에는 총 1만 5천 개의 핵폭탄과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핵전쟁으로 인한 낙진 피해, 대규모 폭발로 인류 멸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류는 지구의 기후를 통제합니다. 만약 바다가 갑자기 그 기능을 멈춰버린다면 눈보라, 폭풍, 산불, 기근, 그리고 빠른 해수면의 상승 등의 기상재해가 끝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기된 주장이 바로 심해재앙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바로 항성 폭발입니다. 태양을 비롯한 모든 항성은 중심으로 모이는 중력과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항성이 수축하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거나 다량의 감마선을 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성 폭발이 지구의 치명적인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엄청난 복사열로 지표면이 그대로 불타버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 기후환경, AI 침략설, 생물학 무기, 전염병 등 인류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앙은 인류의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얘기해왔던 인류 최후의 순간. 최근 그 시나리오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현재 이룩한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과학 지식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멸망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 과학자들만 알면 그거야말로 지식의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 남부 지방의 작은 농촌 마을. 병풍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한가운데 논과 밭 그리고 한적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목한 그릇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분지는 지름이 무려 8km에 달하는 적중 초계 분지입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농촌 마을이
5만 년 전 격변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5만 년 전에 직경 200m 크기의 운석이 대기를 뚫고서 이 합천 지역에 떨어졌는데요. 그 합천 지역에 떨어져서 만들어진 큰 구덩이가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초계 분지, 적중 분지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운석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100m, 그리고 정말 크다 그러면 한 200m, 직경 200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운석이 떨어지면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수만 배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살던 어느 날 우주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직경 200m의 이 거대한 불덩어리는 소행성 또는 해성으로 하얀 섬광을 일으키며 한반도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충격파에 바위가 녹고 산과 땅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에는 지름 8km, 수백 미터 깊이의 충돌구가 생겼습니다. 불덩이가 떨어진 반경 50km는 초토화, 멀리 200km까지도 열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지방 일대가 초토화되고 충청도와 경기도까지 강력한 열폭풍이 강타해 150에서 200km 반경 내에 있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만 년 전 한반도를 덮친 구석기 최악의 대재난. 그날 이곳 인류에겐 종말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아마 이 200m 크기의 운석이 만들어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굉장히 큰 재난이지 않았을까. 적어도 수십 킬로 이내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마 다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넓은 지역에 아마 지진으로 해서 주위에 큰 또 영향 또한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요. 작은 도시, 아니 대도시라 그러면 더 끔찍하죠. 그렇죠? 대도시에 200m짜리가 떨어졌는데 그 일대에 800m가 아니 8km 지역이 증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예. 지구에서는 소행성 충돌구가 매우 드물게 발견되지만 달은 지구에서 관측될 만큼 거대한 충돌구가 가득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스와 물질들이 뭉치는 과정에서 작은 천체들이 큰 천체에 흡수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크기와 중력을 가진 행성들이 완성됐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자리를 잡은 뒤에도 작은 천체의 충돌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지구와 비슷한 지각을 가졌지만 침식과 풍화 작용이 거의 없는 달에는 그 충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구에서도 관측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구에는 소행성 충돌구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지구에 진입한 소행성은 대부분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육지에 남아있는 충돌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약 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충돌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슈엔 운석 충돌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021년 연구진은 142m까지 암석을 시추하고 분석해서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땅을 뚫어 지하 안반층을 조사한 결과 운석 충돌로 인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퇴적층 아래 130m에서 충돌 충격파로 형성된 원뿔형 구조의 세터콘이라는 광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강한 압력과 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평면 변형 구조의 석영 등이 소행성 충돌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연구진은 적중 초계 분지가
운석 충돌 시 발생하는 파괴력과 이후의 지각 변화, 생태계 변동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체 실험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운석 충돌구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운석 충돌구가 있다라는 것이 규명됨으로써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석 충돌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험할 수 없는 천체 실험에 해당이 돼요. 즉 다시 소행성 잔해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와서 지표에 부딪혀서 만들어진 큰 구덩이 안에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광물들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이런 광물들을 연구하면 또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개척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달에 가면 지금 운석 충돌구가 엄청 많거든요. 즉 달 표면에 있는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 또 다시 한번 가까이 있는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또한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소행성 충돌의 피해는 물질 성분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6,500만 년 전에 대기를 뚫고 들어온 소행성은 지구의 절반을 화염과 파편으로 뒤덮을 만큼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잔해는 오랫동안 대기에 남아 태양빛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당시 75%에 해당하는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상 최대의 대재난 소행성 충돌. 과연 이런 대재난은 과거 인류만의 문제일까요? 소행성 충돌은 흔히 지구 멸망 영화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지구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소행성의 크기에 따라 지구와 충돌 시 그 위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략 버스 크기에 해당하는 10m일 때는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30m일 경우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지름 300m일 때는 대륙 전체가 초토화되고 지름 10km 크기일 때는 지구를 지배하던 생명체의 대멸종을 가져옵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행성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특히 위험한 건 작은 소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 궤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소행성에 따라서 지구에 가까워지기 전에 망원경으로 빨리 관측할 수 있는 밝아져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궤도가 이를테면 지구 가까워질 때 소행성이 태양 방향에서 온다든지 이런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는 그런 궤도 특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해성 같으면은 굉장히 이심률이 큰 찌그러진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상당히 가까워진 이후에야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그 판별되지 않은 위협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 근접 소행성은 약 3만여 개. 그중 잠재적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 분류된 건 2,100개 정도입니다. 아포피스라고 이름 붙인 이 소행성은 2029년 4월 14일 지구에서 약 31,600km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정지 위성보다도 가까운 거리인데요. 지난 2004년 아포피스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미국 나사에서 궤도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0년은 충돌할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은 주기적으로 지구에 접근하거나 궤도가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지구 궤도 가까이 공존하는 소행성이나 해성을 근지구 천체라고 부릅니다. 이중 지름이 약 130m보다 크면서 지구와 궤도상 최소 교차 거리가 약 750만 km 이내인 소행성을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 분류하는데요. 지구 위협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할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크기가 작아 지구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파악하지 못한 이런 소행성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지구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되죠.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는 한 3만 개 정도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의 궤도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앞으로 100년 동안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한 3%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3%를 가진 소행성의 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3, 4m 정도 되는 소행성은 지구에 충돌하더라도 우리 대기권에서 다 불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에 큰 위협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들이 어느 순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의 유성체 폭발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갑자기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상공의 짙푸른 하늘 위에 갑자기 거대한 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순간 햇빛보다 밝은 섬광이 도시를 덮었고 연기를 뿜으며 날아간 물체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지름이 약 17m 소행성으로 밝혀진 이 천체는 첼라빈스크 상공의 지구 대기권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유성체 폭발이었습니다. 첼리아빈스크 소행성 폭발의 위력은 500킬로톤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것은 히로시마 원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30배 정도 에너지가 더 큰 그런 폭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행성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공중에서 한 차례 폭발로 떨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행성의 폭발에 의한 거대한 충격파로 반경 100km 안에서 건물의 외벽과 창문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사방으로 튄 유리 조각에 약 1,500명이 다쳤습니다. 유사일의 인류 문명이 천체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죠. 인류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소행성 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이 첼리아빈스크 소행성은 크기가 한 17m급, 그러니까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다 깨졌는데요. 그 모체 크기가 한 17m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급 소행성은 지구상의 감시 망원경으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권에 들어오고 꽝 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16년 유엔은 소행성 충돌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30일을 국제 소행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소행성 충돌과 같은 치명적 재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과학자들도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그중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에 충격을 가해서 경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 인근에서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포스에 초속 6.6km의 속도로 우주선이 충돌합니다. 침묵의 멸종자,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켜 지구를 지키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이 진행된 것입니다. 나사에서 이제 실제로 당장 지구에 위협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소행성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치면 안 되잖아요. 멀리 떨어졌을 때 작은 에너지로 소행성의 디플렉션을 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소행성의 직접 충돌, 우주선이나 혹은 로켓 바디로 소행성의 직접 충돌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근에 나사에서 실제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로만 생각했던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계산했던 거를 실제 충돌을 했던 것이 지금 소행성 분야에서는 가장 뜨거운 뉴스죠.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보이는 소행성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충돌 4분 전 1500km까지 가까워지자 디디모스와 디모포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돌 3초 전
암석으로 가득한 디모포스의 표면이 드러났고 잠시 후 신호는 끊어졌습니다. 심우주에 있는 소행성을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한 인류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Our world'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mission. On behalf of the Applied Physics Laboratory, congratulations to the DART team and to NASA on this historic accomplishment and first demonstration of a game-changing planetary defense capability. Go DART!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 이른바 다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나사의 대규모 행성 방어 전략의 일부인데요.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소행성이나 해성의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충돌 기술을 테스트하는 미션입니다. 다트 미션의 우주선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1월 24일 오전 1시 21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목표했던 약 170m 크기의 디모포스에 초속 6.6km의 속도로 정확하게 충돌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에 설치된 한국천문연구원의 망원경에는 전체 충돌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총알의 15배 속도로 디모포스 소행성을 충돌하자 뿌연 먼지가 주변에 분출됩니다. 우주선은 자판기 크기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인해 지름 170m의 소행성에 큰 충격을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아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다트가 디디모스의 위성 소행성인 디모포스에 충돌하는 장면을 관측을 수행을 하였고요. 저희는 지금도 계속 아울 네트워크와 레몬산에 설치된 1m 망원경, 소백산 천문대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을 활용을 해서 디디모스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디디모스 주변을 도는 디모포스의 공전 궤도가 다트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트 프로젝트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디모포스의 궤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바뀌었는데요. 나사는 이번 충돌로 디모포스의 공전 주기가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32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우주 재해로부터 인류가 더는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우주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소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모든 소행성의 위치와 궤도를 파악하고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우주 위험 대응 전문 기관으로 이곳 한국천문연구원이 지정됐습니다. 우주환경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인 이곳 우주위험감시센터는 우주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전 세계 5군데,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보현산 이렇게 5군데에 아울 네트워크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요. 해가 지지 않는 천문대, 24시간 연속으로 네트워크 관측이 가능한 그런 무인 자동 관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계속 매시간 우주물체들의 그런 궤도 정보 그리고 밝기 정보 등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인공위성과 소행성, 우주 잔해물 등 지구 주변의 우주물체 관측을 위해 자체적으로 천체 망원경 네트워크인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모로코, 몽골에 각 관측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 광학 감시 전용 시스템인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던 인공위성 궤도 자료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한반도 정지 위성 및 우주 잔해물 충돌 후보를 감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렛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꾸준히 지구 위협 소행성들을 관측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트의 표적 천체인 디디모스를 관측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아포피스가 2020년 말에서 2021년 사이에 지구에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또 성공적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우주 물체인 누리호가 발사되었을 때 누리호를 아울렛으로 관측한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소행성 충돌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는가입니다. 홍수, 태풍, 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임박해서야 예측할 수 있거나 닥쳤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죠. 그런데 소행성 충돌은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감시망을 짠다면 자연 재난 중에서 유일하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던 인류와 수많은 동식물의 운명을 바꿔놓을 사상 최대의 대재난을 과학과 인류의 힘으로 막을 수 있죠.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아포피스와 같은 소행성 관측은 물론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 세계 우주 강국들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소행성 충돌은 극소의 확률, 피해의 극대화라고 말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행성 충돌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둔다는 뜻에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행성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공포는 사실 과학자들의 오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 왔던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대재난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타이페이시 서쪽 타오 유안시의 한 스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가 싶더니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급히 대피합니다. 건물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규모 6.4와 6.8의 지진이 강타한 타이완의 모습입니다. 본진이 발생하기 전 73차례의 전진이 있었고 이후에도 규모 5.0 안팎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한때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강진 하루 뒤, 이번에는 태평양 너머 멕시코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전선이 흔들리고 거리에는 흔들림에 놀라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No, lo sentimos. Estábamos en la oficina y lo sentimos el movimiento y ya cuando íbamos saliendo empezamos a escuchar la alarma y ya bajamos debidamente.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7.6.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인접한 콜리마주뿐만 아니라 수도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즈 등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2022년 일어난 전 세계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연이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강진.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이완, 일본, 멕시코 등지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인데요.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태평양판과 나즈가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판과 판이 충돌하는 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빈발하게 되고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빈발하는 지역에 해당되고 이 지역을 환태평양 지진대 혹은 브레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는 악명 높은 브레고리 지역입니다.
불의 고리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화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즉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화산대 불의 고리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잇따르는 태평양의 용광로입니다. 불의 고리는 전 세계 활화산의 70% 이상이 집중해 있는 지구상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칠레 남부에 위치한 칼부코 화산이 40여 년 만에 다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산 연기로 대규모 구름층이 형성되면서 칼부코산 주변 마을들은 온통 화산재로 뒤덮였고 피해는 주변국으로도 확산됐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미국 하와이주의 빅 아일랜드에 킬라우에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붉은 빛의 용암이 산 위쪽에서 아래 분화구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진 1시간 뒤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7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22년 1월 15일에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에서 대규모 화산이 분출했는데요. 해저에서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재는 약 20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불의 고리를 따라 위치해 있는 화산은 무려 450여 개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바로 이곳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데요. 불의 고리에서 이렇게 활발한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상에는 평균 두께 약 100km의 암석권인 7개의 거대한 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태평양 지역의 지각판은 세계의 다른 판 지역보다 가장 길고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 지각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동하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지각판이 구부러지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결국 지각판이 끊어지면서 미끄러지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이때 발생한 에너지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등의 지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 악명 높았던 지진의 대부분이 이곳 불의 고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2004년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인근 국가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이 지진으로 무려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된 동일본 대지진은 특히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무엇보다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방사능이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리브의 섬나라 아이티에도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10년 만에 규모 7.0이 넘는 역대급 강진이 발생해 최소 2,100여 명 이상이 숨졌고 주택 12만 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쌓인 에너지가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아직 인류의 기술로는 지각판 안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이런 재난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고리 지진대에서 연이어 지진이 일어나고 있던 2022년 9월 19일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4.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에 이어 곧바로 4.1 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2022년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지붕 기와장이 떨어지고 낙석이 떨어지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 지진대에서 떨어져 있는 한반도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한반도는 판의 경계부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연안으로부터는 한 12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판 내부 환경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예를 봤을 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한반도는 일본 열도 방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한 5cm, 서해안 지역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3cm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 내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례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내에 지진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중규모급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지진들이 빈번하게 관측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연이어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고 여진만 640회에 달했는데요. 경주 지진으로 23명이 다치고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본진에 이어 발생한 계속된 여진으로 그야말로 한반도는 지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2017년 11월 15일 이번엔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672억 원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 횟수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대상으로 총 208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 규모별 평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 2점대의 지진은 평균 37회, 규모 3점대의 지진은 평균 8회, 규모 4점대의 지진은 평균 1회, 규모 5점대 이상의 지진은 평균 0.2회로 현재까지 10회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원인을 활성 단층에서 찾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받은 지각의 응력이 쌓여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진 지질 구조를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대에선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만 년 이내에 활동했던 단층을 활성 가능한 단층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활성 단층은 약 450여 개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단층이 추가령 단층, 옥천 단층, 양산 단층이 있는데요. 그중 한반도 남동부에서 가장 뚜렷한 단층인 양산 단층은 김해에서부터 양산, 언양, 경주, 신광, 영덕으로 이어지는 약 200km 길이를 가진 단층입니다. 우리나라의 활성 단층은 1980년대 말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조사였는데요. 활성 단층을 조사하면 지진 예측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진,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 그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것은 1978년에 발생한 규모 5.0의 홍성 지진 이후 아날로그 지진 관측망을 구축하면서부터입니다. 이곳 기상청 지진화산감시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이를 분석한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은 발생 시 무엇보다 조기 경보가 중요한데요.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진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인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진 자연 현상은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각종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지진, 지진해일, 화산 발생 시 관측 결과를 관계기관과 대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지진파 중 큰 피해를 유발하는 S파에 비해 약 1.7배 빠르게 전파되는 P파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먼저 도착하는 P파를 분석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도달하기 전 5초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만 있어도 머리를 보호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하는 행동이 가능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29개 화산 활동에 대한 감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천리안 등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주변국의 화산 활동을 감시하고 화산 분화 시 화산 정보, 화산재 특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1903년 마지막 분화가 있었던 백두산은 지난 2002년에 백두산 천지 하부에서 한 달에 250여 차례의 지진이 감지되어 다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구자들은 백두산 폭발이 한반도에 끼칠 위협으로 화산재의 위협, 백두산 천지의 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주요한 영향으로 꼽습니다. 이외에도 백두산 폭발은 한반도 전체를 넘어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화산이나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적 차원의 방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상황 발생 시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 요령을 익혀두어야 할 것입니다. 화산 폭발 시에는 많은 피해가 화산재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화산재 낙하 전에는 문틈이나 환기구, 창문 등을 막고 배수관, 빗물 수집 시설과 탱크를 분리합니다. 화산재 낙하 중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만약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코와 입을 막고 자동차나 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화산재 낙하 후에는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외 및 자동차를 신속하게 청소하고 수거한 화산재는 비닐봉지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지진 재난 문자를 받거나 진동을 느꼈다면 책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 밑으로 안전하게 피한 후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동이 멈춘 후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기불은 차단하고 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최대한 건물과 담장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 앞에 우리는 때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생물 중에 75% 이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대멸종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약 35억 년 전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종들이 발생하고 또 이들 가운데 99%의 생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언제 또다시 지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 확률은 극히 낮다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첫 도전은 이미 시작됐고 그 도전은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지금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